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고속열차 도입한 인리 대참사. 2. 중국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3. 한국의 무기는 놀랍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최고 시속 453km 인 신형 고속열차 시험 운행에 성공하면서 실제 철도 운행 고속열차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을 가졌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계 철도 시장에서 중국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으며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고통받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는 발전소와 철도 분야가 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우크라이나는 철도 재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아닌 한국의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제1차관이 한국국토교통부 주관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 사업의 핵심인 건설기계 부문에서 한국의 능력을 눈여겨보았고 특히 이번 방문 때 HD 현대의 조선소와 현대로템의 기차 공장을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로템은 2010년 우크라이나 측과 90량 규모의 중고속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이후에도 현지에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해외 철도 건설 시장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중국이 추진한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 즉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상징인 범아시아 철도망 구축 사업이 여기저기서 부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해외 철도 구축 사업에서 커다란 흑역사를 남겼기 때문인데요. 결정타는 한나라의 국가 재정까지 휘청이게 만든 중국의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2021년 12월 쿤밍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까지 1,035km를 평균 시속 160km로 운행하는 고속철도를 개통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철도를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5년 일본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결표 반등간을 시속 350km로 운행하는 고속철도 건설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자본과 중국 기술로 추진하고 있는 이 고속철 사업은 계획보다 너무 늦어졌고 총 사업비도 당초 예상보다 약 1조 5,800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이 커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사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비가 급증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제때 대금을 지급할 리가 없겠죠. 결국 인도네시아는 사업비의 약 4분의 3인 약 1조 4천억 원을 중국개발은행에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고 나머지 비용은 인도네시아 철도공사의 증자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총 10조 원이 넘는 이 사업은 사업비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 25%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철도공사 등의 출자금으로 채워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뒤늦게 인도네시아에서는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처럼 자신들도 중국의 1대1로 채무덫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개통일이 계속 늦어져 총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중국 주도의 고속철도 1차 사업이 끝나면 2차 고속철도 사업도 중국에 맡길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내 매체들은 중국이 출자해 만든 인도네시아 중국 합자회사 KCIC가 오는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수도 자카르타에서 반둔까지 연결되는 첫 고속철도 운행을 시작하고 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반둥에서 수라바야까지 연결하는 2차 고속철도 사업에 들어갈 계획인데 2차 사업도 중국 기술과 중국 자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인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고도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려는 것인지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2차 사업도 중국에게 맡기려는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고속철도 1차 사업이 중국산 기술과 자본으로 이뤄졌으니 다음 사업도 사업의 연결성을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을 것. 이란 것이었습니다. 데디 헤를란방 인도네시아 교통학회 전무이사 역시 사업의 연결성을 위해 중국 기술이 다시 선택될 것 같다 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조차 의식 있는 사람들은 중국 기술과 자본을 또 사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고 채무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는 중국 주도의 1차 고속철 사업의 경우 예상보다 건설 기간이 4년이나 늦어지고 있고 사업비도 처음 계획보다 12억 달러나 늘었는데도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다니 이를 두고 자카르타 포스트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당나귀도 같은 구멍에 2번 빠지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렇지. 어떻게 같은 잘못을 2번이나 할 수 있냐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아예 사업을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둥에서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2차 고속철 사업은 1차 사업보다 사업비가 5에서 7배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1차 사업처럼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면 차라리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중국 주도의 고속철 사업이 갖고 있는 함정인 부채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으니 인도네시아에서도 두렵다는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에 고속철도를 맡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한국의 KF21 분담금이나 먼저 내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면 첨단 기술로 무장한 한국철도는 해외에서 연이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14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개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수소전기 트램 실물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수소전기 트램은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해 기존 전기동력 열차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으로 꼽히는데요. 특히나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수소전기 트램은 수소연료전지와 전기 배터리 조합의 혼합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더구나 현대로템의 수소전기 트램은 수소연료전지 동작 과정에서 공기 정화 및 청정 공기 생산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운행시간당 약 800pg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107.6kg의 청정 공기를 생성합니다. 현대로템은 이 수소전기 트램을 시작으로 수소 기반 기관차, 고속전철 등 다양한 친환경 차종을 개발해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최근 운행속도 시속 320km/급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EMU320 위시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EMU320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여 년간 수행했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국책개발 사업 위 자랑스러운 결과물이자 설계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을 모두 100% 기술 자립화를 이뤄낸 국책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물입니다. 한마디로 고속열차 국산화를 위해 30년간 달려온 한국의 민관 투자의 결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속열차를 제작할 때 기술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게 바로 소음, 진동, 기밀 이 세 가지 요건인데요. EMU320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시속 30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고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첫 선을 보인 EMU320은 앞으로 기존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속열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레일은 이미 중국을 제치고 베트남과 대만 등에 우리의 첨단 철도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베트남 철도 당국은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고성능 합성수지 침목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레일은 베트남 철도공사 VNR에 한국에서 개발한 합성수지 침목을 소개했고 베트남 철도 특성에 최적화된 침목을 개발해 현지 운행선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등 베트남이 한국산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대만은 지금 도시철도를 새로 건설하고 노후화된 철도망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데요. 하지만 철도시설물 관리 기술의 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코레일은
지능형 진단기술로 무장한 철도시설물 결함 검사 시스템을 대만도시철도에 수출해 국내 기술 개발의 성과를 해외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폴란드에서도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철도공단이 400억 원 규모의 폴란드 고속철도 설계 용역을 수주한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폴란드 신공항사에서 발주한 카토비체 물결표 오스트라바 간 고속철도 설계 용역을 432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국내 최초로 프랑스, 스웨덴 등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사 및 폴란드 현지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따낸 사업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2004년 유럽의 고속철도를 도입한 이후 20년 만에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유럽에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촘촘한 기술력으로 세계 철도 시장에서 연달아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이 세계 최고의 속도 등 속도전에만 몰입되어 안전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세계 철도 시장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 LNG선을 무섭게 추격해오던 중국이 엄청난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수주를 늘려왔지만 올 1분기 황당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선박에서도 자금을 쏟아부어 한국을 추격했지만 이것 또한 대규모 불량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합동 견제를 한국이 극복한 상황인데 2021년 중국 조선사들의 대형 LNG선 수주량은 6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척으로 크게 늘며 한국을 추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건조 일정이 꽉 차 한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 문을 두드렸고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사들을 밀어준 것도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LNG 운반선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은 바로 화물창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스형 화물창을 앞세운 일본의 동무대였으나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멤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GTT와 1979년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 육상 건조에 성공했으며 LNG 운반선은 한동안 한국 조선사 차지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쓸어 담았죠. 글로벌 선주들도 수십 년간 쌓인 신뢰 덕분에 해당 화물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GTT 화물창 라이선스의 90%는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LNG 화물창을 독점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 역시 막대한데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로 선가의 5%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막대한 로열티까지 주며 손익분기점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GTT는 한국 조선사의 실적은 개의치 않고 갑질을 했습니다. 화물창이 고장났을 때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향 등을 삽입해 기술 지원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것입니다.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집행돼 조선업계의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GTT는 지난해 LNG 운반선 162척에 대해 탱크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해로 LNG선 발주량이 대쪽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GTT는 1분기에도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한국에서 반환한 금액은 9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3,000억 원 이상을 과도하게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GTT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분쟁은 최근 GTT 위패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기술 지원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TT는 국내 조선사들이 자체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이에 의도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지난해 장난, 달엔, 장수조선소에 화물창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장수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는데 GTT는 이달부터 화물창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관계자는
GTT가 라이선스를 준다고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업체가 제작에 나선 데는 GTT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이 제작 과정을 지켜본 후 중국 조선소 쪽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받은 중국 조선소들은 작년에 대폭 수주를 늘린 바 있습니다. 2021년 7.8% 점유율에서 작년에 30%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도 기술력이 부족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GTT가 중국을 밀어줬음에도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은 멈칫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95%를 한국이 따낸 것입니다. 글로벌 발주량 156만 CGT 중 한국 조선 3사는 148만을 수주했습니다. 척수로 환산하면 19척 중 17척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0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습니다. 후둥중화가 올해 초 LNG 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 맡기는 선사가 크게 줄어들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며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메탄올 추진선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한국은 누적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메탄올 추진선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메탄올 추진 PC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해 2016년 인도했고 2021년에도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제작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4척을 수주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는 HMM21조 4천억 원 규모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죠. 한국조선해양 측의 7척, HJ중공업이 2척을 맡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견제에도 수주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석 달 남짓 기간에 수주 목표 절반가량을 채웠는데 지난 20일 기준 총 64척의 선박을 수주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는 7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한국조선해양의 세계 자회사 중 현대사모중공업이 전체 수주를 견인했는데 올 들어 30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현대중공업 10척, 현대미포조선 24척 수주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30척 중 19척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고 LNG 운반선 7척, LPG 운반선 2척 등이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며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서고 향후 2에서 3년간 수조원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메탄올선 발주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덴마크 해운업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LNG 연료를 건너뛰고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한국조선해양과 1만 6천 TEU급 8척 건조 계약을 했는데 이때도 1조 6천억 원 상당의 초대형 수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만 7천 TEU급 6척을 추가로 발주했죠. 앞서 발주한 물량까지 더하면 총 19척을 안벽이장공 한국조선해양에 맡긴 것입니다. 최근에도 머스크는 최대 8척 규모의 메탄올 추진선 입찰을 진행 중인데 한국 조선사 2곳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8천 TEU급으로 수주 규모는 1조 원 안팎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10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메탄올선 건조 경험 등에서 역량 차이가 크기에 국내 조선사가 100억 원 정도는 기술력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그룹은 작년 4월에야 메탄올 추진 1호기를 진수해 시문전에 들어갔죠.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진수한 것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는 선박 건조 비용의 60% 정도를 은행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제대로 건조를 못한다면 은행마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메탄올선에서도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사 CMA는 지난해 8월 중국 다롄 조선에 10억 달러 규모 메탄올 추진선 6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프랑스 선사 CMA가 중국 선박그룹 CSSC에 4조 원 규모의 발주를 했습니다. 12척의 메탄올과 4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메탄올선은 장난조선과 다롄중공업이 각각 6척씩 건조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측이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랑스 CMA그룹은 중국 선박그룹 CSSC의 주요 파트너사로 지난 10년 동안 70척 이상의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 COSCO 또한 자국 조선사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사는 세계 2위 해운동맹 오션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CMA, 대만 에버그린 등이 포진돼 있습니다. 즉 중국과 프랑스가 선박 운영과 건조에서 한국을 밀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올 4월 들어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메탄올 추진선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머스크, 3위 CMA, 4위 코스코, 그리고 8위 HMM 등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4곳이 메탄올 추진선에 합류해 있습니다. 클라스 리서치는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 조선에서 건조될 메탄올 추진선이 약 100척 정도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향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분야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는 유독성 물질인 탓에 국제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소는 극저온 기술 등 고도의 보관 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메탄몰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해 연료로서 취급이 용이하죠.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 단가가 높고 질소산화를 배출량이 많아 한계가 있었지만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가가 낮아졌고 연료 분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 연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주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37척인데 이 중 무려 21척이 메탄올 추진선입니다.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제 방침에 따라 탈탄소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선박의 97%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벙커시유를 연료로 문양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빗물과 섞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반응해 대기오염 물질인 에어로솔을 생성합니다. 이에 국제기구는 벙커시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IMO는 2008년 대비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이 새로 건조되면 20에서 30년을 운항하기에 현 시점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2050년 기준 환경 규제에 맞춰야 합니다. 이에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연료 등 무탄소 선박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뿐 아니라 메탄올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조신소가 프랑스 CMA와 합심을 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조선사가 프랑스 선사 CMA로부터 수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또한 수년간 인도가 지연됐었죠. 프랑스가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 기술도 없는 중국에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항상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추격하지 못하게 차세대 선박에서도 기술력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초유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자랑스런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2 필리핀에 수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 현지 군사 매체들에서 KF-21 보라매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의 사업 대상을 사지도 못할 비싼 미국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FA50으로 신뢰가 입증된 한국의 KF21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이 소식을 그리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리 풍족하지 않은 필리핀이 분담금 미납, 잠수함 대금 입금 지연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인니처럼 돈을 내지 않으면 어쩌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은 인니와 다르게 FA50, 호세리잘급 등 각종 군함을 제값으로 구매한 한국 방산무기 시장에서 최고의 우수 고객입니다. 심지어 K3 기관총을 제식기관총으로 채용하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 다산기공미 개발한 소총을 만져보며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 사랑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KF-21을 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의외로 매우 가능성이 높고 리스크도 크지 않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무기를 많이 쓰는 것은 한국이 덤핑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과 각종 사은품을 제공했기 때문일 뿐이며 KF-21이 아무리 잘 나와봐야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개량된 미국의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는 맞는 주장입니다. F-16이 구형 4세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최고 성능의 4.5세대기로 진화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에 무기를 팔 때 포환급 초계함, 구룡 다연장 로켓 등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경제 및 군사안보에 있어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즉 국제정세와 필리핀의 안보 점세를 고려했을 때 필리핀이 KF-21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 최고의 우수 고객 필리핀이 KF-21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필리핀 공군에게는 큰 고심이 있습니다. 바로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입니다. 필리핀군이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량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필리핀 공군은 이 MRF 사업을 통해 F-16 블록 52분의 50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F-16은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우수한 성능 덕에 세계 여러 나라가 구입한 명품입니다. 그리고 블록 50은 F-16C, D 기종 중 후기형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여러 선진 공군에서 운용됐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1994년부터 라이선스 생산으로 도입한 KF-16의 최초 성능이 바로 EF-16C, D 사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120대가 면허 생산됐는데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공군을 완전히 압살하기 시작한 것이 KF-16의 도입 완료 시점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블록 50 사양의 항공기가 국제 군사무기 시장에서 씨가 마른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F-16V 메이스입니다. F-16V는 F-16의 최신 개량형으로 블록 72분의 70에 해당하는데요. AESA 레이더 채택,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 깃골 보감강을 통한 무장 탑재량 증가 등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미공군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고 구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블록 50 생산 라인을 완전히 F-16V 전용으로 바꿨습니다. 즉 블록 50 버전의 기체는 신규 양산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은 중고 무기 시장에서 블록 50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는데요.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음에도 블록 50 사양을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자 블록 50을 가진 국가들이 너도 나도 개량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는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은 1990년대 라이선스 생산에 기령이 30년이 다 돼가는 KF-16을 좀 더 오래 쓰기 위해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상당수의 KF-16이 F-16V 사양인 KF-16U로 개조됐습니다. 기골이 보강되고 상당수 장비가 첨단 장비로 교체됐는데 이 때문에 필리핀의 F-16 블록 50 도입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웃돈을 주고라도 최신형 F-16V를 사자며 F-16V 도입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망했습니다. F-16V 가격이 필리핀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은 1조 4천억 원의 예산으로 12대의 F-16V를 사려 했습니다. 같은 예산이면 F-16C, D 후기형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돈이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필리핀에 제안한 금액은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천억 원이라는 돈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필리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주저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잠깐 사이 F-16V 주문이 쪽주하면서 가격이 1조 6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문 대기열이 너무 길어져서 주문을 해도 신품을 수령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소식에 필리핀은 F-16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RF 사업의 목적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급격히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신형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인데 아무리 F-16V가 좋아도 10년씩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MRF 사업의 유력 후보 기종이 단 둘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2 추가 도입과 비서방권 중진국들이 많이 구매한 스웨덴 사부사의 자스 39 그리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 1조 4천억 원의 24대의 FA-50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 사부사는 그리펜 C, D형을 14대 제공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패배였는데요. FA-50 기본형과 그리펜의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스 39 그리펜은 전장 14.1m, 전폭 8.4m, 전고 4.5m의 최대 이륙 중량 14톤인 경량 전투기입니다. 총 8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은 전고 13.1m, 전폭 9.5m, 전고 4.9m, 최대 이륙 중량 13.5톤의 경공격기입니다. 총 7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미제 F404 엔진의 개량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비행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세세한 성능을 보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먼저 FA-52 전투행동 반경은 440km에 불과한 반면 그리펜의 전투행동 반경이 8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공무장으로 에임9 사이드와인더만 사용할 수 있는 FA-50과 달리 그리펜은 5가지 단거리 대공미사일과 3가지 중 장거리 대공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훈련기를 개조한 FA-50에 비해 그리펜의 항전 장비가 훨씬 우수합니다. 정리하자면 FA-50 기본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펜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관광산업으로 큰 수익을 얻던 필리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그리펜 도입이 지연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깐의 지면으로 인해 판세가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로 FA-50 블록 20 때문인데요. 방산 수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 폴란드에 48대의 FA-50을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와도 100여 대가량의 FA-50 수출을 논의 중이며 우리 공군도 FA-50 2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FA-52 연료 탱크와 항전 장비를 늘린 데다 레이더까지 AESA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FA-50 블록 20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FA-50과 자스 39 그리펜을 비교할 경우 그리펜과 FA-52 성능 격차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FA-50이 더 우수합니다. 게다가 그리펜보다 FA-50 블록 20이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서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FA-50을 사자는 생각이 틀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바꿀 만한 뒷배경도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 사부사가 팔겠다는 그리펜 전투기는
사부사의 악성 재고입니다. 한창 수출이 잘 될 때 생산했다가 고객이 없어 방치된 전투기들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은 땡처리를 하겠다고 12대를 산다는 필리핀에게 2대를 더 준다며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필리핀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전투기 중 그리펜의 성능이 제일 좋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펜을 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 20을 살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그리펜은 부품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펜의 동체를 늘려 성능을 강화한 그리펜 NG가 너무 높은 단가로 인해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그리펜 관련 부품의 생산이 아예 멈춰버릴지도 모를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FA50 블록 20은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한 신기종이며 수출 물량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2 생산 라인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량 생산으로 인한 단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펜보다는 FA50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쯤이면 서론에서 KF-21이 수출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왜 FA50만 이야기하느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의 MRF 사업은 단 한 가지 전투기만 도입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닙니다. 2030년대까지 각 단계를 호라이즌으로 나눠서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FA50 블록 22 도입이 확정된다면 후속 사업에서 같은 한국산 항공기민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FA50 블록 20을 도입하지 않고 곧바로 KF-21을 도입할 수도 있는데요. 종합 성능에서 F16V와 대등하거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당 단가가 750에서 800억 원이며 프로그램 코스트가 1천억 원 초반으로 예상되는 KF-21이라면 가난한 필리핀이라 할지라도 최소 12에서 최대 24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필리핀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서는 필리핀 방산 수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호세리잘급 FA50 수출 과정에서 포환급 초계함, 구룡 다연장 로켓 등 각종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공짜로 넘겨서 겨우 사업을 수주한 것이지 제대로 다른 나라랑 붙으면 질게 뻔하다는 것인데요. 또 필리핀이 인니처럼 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절대 아닙니다. 신무기를 팔 때 구식 무기를 겨주는 것은 방산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하는 일입니다. 일례로 이번 MRF 사업에서 미국은 필리핀에게 중고 미군기를 F-16V 사양으로 넘기는 대신 무기값을 적게 받겠다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필리핀에게 넘긴 무기들은 군비 경쟁이 심한 우리 안보 정세에서 사용이 어려운 물건입니다. 개한방공이 불가능하고 함량이 한계에 달한 포환급 같은 구식 무기들이 FFG로 대체되고 있고 구룡은 탄약 개량이 실패한 후 천무로 대체되면서 쓰잘데기 없는 퇴물이 됐습니다. 너무 고르리라 팔 수도 없고 해체하는데 큰돈이 드는 애물단지가 된 것인데요. 이런 무기를 필리핀에게 떠넘기면서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굳이 무기를 안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이 수출 대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동남아에서 대국 행세를 하고 싶어 무기를 구매하는 인니와 달리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 몇 푼 따지면서 사업을 질질 끌 처지가 아니므로 돈을 안 낼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사업 진행으로 한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군을 격퇴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